제가 한 30대 직장인 여성분을 상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상담 내용을 공유해볼까 하는데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마주 앉아가지고 혹시 어떤 부분을 도와드릴까요? 라고 물어보니까 자기는 진짜 이대로 안 될 것 같대요. 여지껏 PT에만 한 1,500만 원 넘게 썼고 막 다이어트 약들, 막 양약, 한약, 막 띄엄띄엄 해서 막 2년 정도 먹었대요. 그리고 그렇게 PT를 많이 하면서 운동을 배웠는데 자기가 몸치래요. 그래서 몸을 쓰는 게 너무 어려워가지고 혼자 해보려고 했는데 혼자 못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막 PT를 할 때에도 자기가 막 힘드니까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노력하려는 모습을 안 보이니까 선생님들도 막 적극적으로 해주지 않아서 좀 뜨뜻미지근했대요. 뭐 이런 건 이제 일정 부분 저도 이해합니다. 합리적인 설명이랑 이해를 잘 시켜서 이끌어 가고 싶어도 회원님이 너무 의지가 없으면 차라리 저 같은 경우는 그 에너지를 다른 분한테 쓰는 게 더 낫다 생각이 들어서 막 대기하고 있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럼 자녀의 차 그냥 환불해 드리는 걸 권해드리거든요. 뭐 어쨌든 그래서 운동을 할 때에도 좀 의지가 필요하다. 그리고 또 내년에 결혼을 해야 되니까 살을 빼고 싶대요. 근데 체형이 또 상체에만 살이 많이 몰리는 거미형 체형이더라고요. 보니까 팔다리는 막 가늘고 그래서 아마 후드를 입으면 사람들이 잘 모를 거예요. 살찐지. 이런 체형 사람들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어느 한계치까지 주변에서 이제 모르니까 스스로도 경각심을 잘 못 느끼거든요. 그래서 체중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 5년간 체중이 들쑥날쑥 하는데 한 70에서 80 왔다 갔다 했대요. 키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한 160 정도였던 것 같은데 근데 체중이 너무 올라가면은 막 다이어트 약 먹고 유지하고 막 또 폭식하고 또 운동은 안 하면서 이 폭식과 다이어트 약 이런 걸로 막 유지하고 버텨왔던 것 같아요. 근데 또 안타까운 건 회사를 얼마 전에 또 새로운 데로 이직했대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도 엄청 많이 받는 상황인 거예요. 회사 끝나면 막 또 교육도 가야 되는데 밤 12시 돼서 집에 들어오고 막 아침 7시 반에 일어나서 나가고 막 이런 상태인 거예요. 그럼 솔직히 이런 지금 상태면은 운동을 하기 위해서 시간을 내는 게 정말 현실적으로 시간이 한정적이라 되게 어렵고 힘든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다이어트를 할 거면 다이어트에 쓸 시간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무조건 유산소 운동 시간도 필요하고 근육 운동 시간도 필요하고 또 걷기가 무조건 들어가줘야 되는데 운동이 습관화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이런 운동들을 삶에 넣으려고 한다? 시간도 없는데 이게 잘 안 된단 말이죠. 또 이게 새로운 회사 들어가서 스트레스 받는 상황인데 이것도 되게 안 좋습니다. 그동안 다이어트 약을 계속 먹었는데 이게 지금은 안 드시고 계신데요. 근데 이 다이어트 약이 뇌하수차에 막 명령을 내립니다. 교감신경을 막 긴장시켜서 몸이 달아올라와 있게 만들고 약간 카페인이랑 비슷해요. 고농축 카페인 이런 거랑 약간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막 몸이 굉장히 약간 흥분되고 약간 살짝 화나 있는 그런 상태에서 나오는 아드레날린 효과처럼 몸이 항상 파이팅 넘치는 상태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식욕도 잘 안 느껴지고 식욕을 좀 억제시키기도 하고 몸은 지금 파이팅 있게 움직여야 될 상황으로 만드는 게 다이어트 약의 작용 원리인데 이 다이어트 약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영상을 준비해 볼게요. 어쨌든 이렇게 안 그래도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 교감신경이 항진되어 있는데 여기에 이런 내 교감신경을 항진시키는 다이어트 약까지 더 먹는다? 그럼 사람이 완전히 과열되어 있고 예민한 상태가 된단 말이죠. 이게 교감신경이 극단적으로 항진된다는 게 이런 상황입니다. 막 밤에 집에 들어갔는데 누가 골목에서 칼 들고 막 쫓아오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빨리 튀어야 되니까 살려면 튀어야 되잖아요. 심장이 빨리 뛰고 호흡이 가빠지고 혈당도 높아지고 혈압도 높아지고 체온도 올라가고 또 살아남기 위해서 근육한테 나의 지금 모든 것들을 몰빵해야 되니까 소화기관에 상대적으로 투자가 소홀해지고 또 제 기능을 못하게 합니다. 한마디로 생존이 중요하니까 다른 장기들보다는 일단 근육을 빡 움직이게 해서 생존하는 데 필요한 거에 몰빵 친다는 얘기죠. 근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스트레스 받는 상황이나 다이어트 약을 먹어서 교감신경이 항진된다? 근데 지금 우리가 생존의 위협을 느낀 게 아니잖아요. 막 진짜 튀어야 되는 상황이 아니란 말이지. 근데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소화기관 자체가 망가져요. 그래서 이분도 본인 소화기관이 안 좋대요. 그리고 굉장히 막 예민해져 있고 몸 상태가 안 좋아지는 걸 느낀대요. 아마 다이어트 약의 부작용일 거예요. 분명히 소화기관이 안 좋은데 스트레스는 계속 받으니까 이게 막 일 끝나고 집에 들어가면 이상한 거 밤에 막 폭식하고 막 이런 상황까지 이어지니 몸이 당연히 좋아질 리가 없죠. 거기다 혈당도 완전 계속 요동칠 거란 말이에요. 스트레스나 과식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럼 계속 이런 것들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자극적인 음식을 찾을 수밖에 없는 상태인 거예요. 얘기 들어보니까 막 지방간에 담낭결석도 있고 지금 체지방 높은 건 말할 것도 없고 체지방이 거의 42% 정도인데 40%가 넘는다는 건 내 몸의 지금 절반 정도가 다 지방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콜레스테롤 수치 높고 중성지방 수치 높고 공복혈당 수치 높고 다행히 혈압은 정상인데 이게 지금 어려서 그런 거고 30대 초반인데 이게 중반 넘어가고 40대 들어가면 완전히 그냥 한 방에 가는 거거든요. 이거 아주 위험한 거예요. 뭐 다행히 가족력은 없는데 현재 막 영양제나 이런 것도 챙겨 먹고 있지 않은 것 같았고 그리고 또 식사를 보니까 또 대식가는 아니에요. 많이 먹는 건 아니고 근데 아침은 막 과일 같은 걸 대충 때우고 또 점심은 막
회사 근처에서 한식으로 주로 먹는데 막 이것도 밥을 많이 먹는 스타일은 아니래요. 그냥 한 끼. 그리고 저녁 때는 아침에 싸온 과일이랑 계란 같은 거 좀 먹으면서 또 떡 같은 군것질 하는데 이게 전체를 보면 사실 양 자체가 많진 않아요. 물론 제가 아직 자세하게 못 봐서 그렇겠지만 근데 여기까지 솔직하게 말하면 그냥 단백질이 좀 많이 부족한 정도이고 양 자체는 아무 문제 크게 없어 보여요. 근데 아직 얘기를 다 안 해준 거야. 물어보니까 아침을 제대로 안 먹으니까 10시 좀 넘어가면 막 당이 떨어지면서 편의점 가서 막 간식을 먹는데요. 안 그래도 당 의존도가 이미 높은 사람일 텐데 식사도 제대로 안 하니까 혈당이 떨어지는 느낌을 이기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간식 먹었죠. 그리고 나서 얼마 뒤에 또 점심 먹을 거고 또 혈당 스파이크가 빡 올라가고 떨어지는 과정에 오후에 또 간식을 먹어요. 뭘 주로 간식으로 그렇게 먹냐니까 빵이랑 단 음료들. 자기는 액상과당이 좋대요. 이런 걸 먹으면 그 혈당이 팍 오를 때 오는 그 고양감과 기분 좋음을 뿌리칠 수가 없는 거죠. 완전 마약 같은 거니까. 이런 분들이 당에 더 의존하는 게 사실 보면 본인들은 그래요. 생존을 위해서 먹는 거예요. 바보도 아니고 본인도 몸에 안 좋은 걸 뻔히 아는데 그거를 안 먹으면 막 내 몸 상태가 점점 막 너무 견딜 수가 없으니까 하루를 버티기 위해서 이걸 먹는 거지. 그냥 빨리 세상을 하직하더라도 오늘을 살아야 되니까 그냥 이런 느낌으로 먹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랬어요. 정말 진짜 세상 빨리 하직하고 싶은 거 아니면 이거 끊어내야 된다고. 탄수화물 중독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그래서 그런 방법은 양질의 단백질과 채소들을 잘 준비해서 우리가 배가 고플 때 충분히 많이 먹어야 되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야 일단 이런 당 생각들을 조금 줄일 수 있어요. 그러면서도 생각이 나면은 이제 대체 간식을 찾아야겠죠. 다행히 물어보니까 뭐 해산물이나 생선, 회, 고기, 과일 이런 건 좋아한대요. 식단에 개선이 좀 가능을 할 것 같아요. 탄단체가 하나 둘둘 하나하나 기법 쓰면서 고기랑 이런저런 대체 간식들을 잘 넣으면은 일단 탄수화물 중독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또 이제 고기랑 해산물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런 사람은 이게 답이 없거든요. 이게 단백질이랑 채소를 많이 먹어야 되는데 몸에 안 좋은 거 포화지방이나 탄수화물들을 양을 많이 줄이고 이걸 개선시켜야 되는데 고기랑 해산물 뭐 야채 싫어하는데 그럼 이 사람 뭐 먹고 살아야 돼? 이런 경우는 그래서 힘듭니다. 어쨌든 다행인 건 이 상담 오신 분은 술도 많이 안 먹고 야채를 싫어하긴 한다는데 그중에 양배추랑 양상추는 먹는다고 하니까 이건 뭐 어떻게 해결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언제 주로 폭식을 하냐고. 근데 보니까 주변에서 자꾸 먹는 걸로 막 살찐다고 뭐라고 하니까 가족들도 뭐라 그러고 친구들도 뭐라고 하니까 남들이 안 볼 때 혼자 있을 때 막 더 미친 듯이 폭식을 했대요. 얼만큼 먹었길래 도대체 폭식이라고 하냐고. 폭식 좀 얘기해달라고 그러니까 2시간 동안 배달을 4개 시킨대요. 그리고 막 몇 입 먹고 버리고 배부르면 또 토하고 다른 음식 또 먹고. 이게 어릴 때부터 약간 폭식증이 있었는데 이게 점점 더 심해지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걸 계속 먹는 걸로 풀게 되니까 또 폭식하고 또 스트레스 받고 죄책감 갖고 이게 악순환인 거죠. 그래서 이게 본인도 좀 다른 친구들처럼 막 달리기를 하거나 이런 몸을 쓰는 스트레스 해소법이 있으면 몸이 이렇게 안 됐을 텐데 라고 얘기를 하는데 본인은 못 움직이겠대. 피곤하고 회사 갔다 오면은 감정적으로 좀 우울하고 이러니까 집에 계속 누워만 있는 거예요. 누워서 이제 불 끄고 핸드폰 보고 막 이러고 있으면 이제 가족들이 엄마 아빠가 보면 꼴보기가 싫겠죠. 그럼 이렇게 되면 또 뭐라고 잔소리하고 이렇게 계속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살이 계속 찌고 자존감도 떨어지고 자신감도 떨어지고 스스로가 너무 점점 더 힘들어지는 거지. 근데 또 지금 이 상황이 너무 나한테 스트레스고 이걸 빨리 해결하고 싶으니까 또 다이어트 약을 계속 찾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당장 내가 뭔가를 먹고 싶은 생각 자체를 줄여주고 딱 식욕을 떨어뜨려 주니까 이런 걸 계속 반복하게 되면 결국에 뇌하수체에 계속 약물로서 자극을 주는 건데 이게 내성이 생기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계속 의존하게 되면 몸은 점점 더 예민해지고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되게 이게 상황이 안타까운 게 제가 상담을 받으면서 쭉 보니까 지금 안 그래도 그간 먹었던 다이어트 양 때문에 교감신경까지 더 항진돼 있고 몸이 굉장히 예민해 있고 흥분된 상태인데 거기에 스트레스까지 더해지니까 당연히 더 먹게 되는 이런 악순환에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에요. 거기에 막 가족분들까지 성향이 좀 강해서 뭐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되게 속상하죠. 가족들한테 사실 응원을 듣고 싶은데 이게 잔소리 듣고 쿠사리만 들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무도 없을 때 내가 받았던 스트레스나 내가 감정적으로 받았던 상처 이런 걸 회복하기 위해서 막 먹는 거야. 이거를 채우는 거거든. 근데 이거는 가족 문화 환경이 다르니까 제가 뭐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건데 어쨌든 우선 이걸 해결하려면 내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해결책은 조금 이따 말씀드리도록 하고 지금 보니까 전체적으로 몸 상태가 굉장히 안 좋은 상태입니다. 아마 다나성 난소증후군도 있고 담낭결석에 지방간, 혈관 건강도 엉망이고 식단도 엉망이고 뭐 거의 총체적 난국이죠. 몸 상태뿐만 아니라 정신과 마음도 지금 굉장히 지쳐있고 건강하지 않은 상태인 거예요. 근데 이런 걸 바꾸고 싶으니까 고민하다가 상담을 온 거겠죠. 근데 이걸 바꾸는 게 정말 쉽지 않거든요. 그냥 운동만 시키는 게 아니잖아요. 일단
일단 이걸 바꾸려면요, 본인이 진짜 진지하게 바뀌겠다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게 어릴 때는 청소년 시기 20세 이하는 뭐 그럴 수 있어. 근데 성인이 되고 나면 누굴 탓하면 안 돼요. 그게 부모님이 나에게 뭐라 그랬던, 주변의 지인이나 친구가 나한테 뭐라 그랬던, 자꾸 다른 데서 원인과 이유를 찾지 말고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겠죠. 그리고 지금 도움 받으러 코치한테 온 거고.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해드렸어요. 제가 좋아하는 중국 고전 중에 대학이라고 있는데 여기 이런 말이 있어요.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내 몸과 마음을 닦아서 그제서야 집안이 가지런하게 되며 그 다음 나라를 다스리고 천하를 평정한다, 뭐 이런 얘기인데, 일단 내 몸과 마음을 먼저 관리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야 내 주변 가족이든 인간관계도 나아지는 거거든요. 우리가 뭐 나라를 바꾸고 천하를 평정할 건 아니잖아요. 일단 나를 제대로 닦고 관리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일단 나로 시작해야 내 주변도 나에게 긍정적으로 바뀐다는 거죠. 제가 물어봤어요. 이 살 빼는 과정을 그동안 수도 없이 겪어봤으니까 이미 잘 알고 있을 거다. 이 살 빼는 과정이 결코 쉽지 않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왜 하려고 하느냐. 자, 들어보세요. 내가 지금까지 먹은 것들이 내 몸의 재료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의 나를 만든 거예요. 또 내가 움직인 것들, 내가 활동한 것들이 내 몸의 형태를 만들어요. 그게 뭐 근육이 많던 살이 많던, 활동을 많이 하면 그게 그대로 활동을 많이 한 형태의 몸이 드러나는 거고, 특정 자세를 막 많이 취했다. 그러면 내가 평소에 자주 취하는 자세가 내 몸의 형태를 또 만드는데 일조를 하는 거고, 또 내가 운동도 안 하고 활동도 안 했어. 그럼 그거에 맞는 몸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내가 활동했던 것들이 내 몸의 형태로 그대로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내가 먹고 움직이며 살아왔던 게 지금의 내 모습인 거예요. 근데 지금 내가 마음에 안 드는 거잖아요. 지금 이 모습이 싫은 거잖아. 이걸 바꾸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지금 막 방법을 찾다가 어떻게든 이제 상담을 오게 된 건데, 어쨌든 그러려면 내가 지금까지 먹고 활동했던 이 살아왔던 내 모습을 흔들어야 돼요. 근데 이거를 바꾼다? 이걸 흔드는 게 결코 쉽지 않아요. 사람이 쉽게 안 바뀌거든요. 여태까지 이미 많은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 힘든 거를 하려 그러냐는 거예요. 이걸 꼭 알아야 됩니다. 저도 알고 본인도 알아야 되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냥 변하고 싶어요. 제가 왜 변하고 싶은 건지 얘기를 해달라. 변화를 결심하게 되는 크게 4가지 카테고리가 있다.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해줘야 된다. 그럼 제가 이야기를 했죠. 첫 번째는 자아에 대한 문제입니다. 내 자존감이나 자신감이나 내가 스스로 생각하기에 나에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걸 바뀌고 싶은 거예요. 근데 대부분 몸이 망가지면요, 이 자아에 대한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내 정신과 육체는 연결돼 있으니까. 육체가 무너졌을 때 정신도 무너지거든요.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런 부분이 정말 가장 크대요. 자기 스스로 자신감이 굉장히 낮은 상태고,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가 조금해지고 쭈그러들고 용기나 의욕도 잘 안 생기고, 충분히 변화를 원할 만한 동기가 되는 거죠. 두 번째가 인간관계예요. 보통은 첫 번째 이 자아에 관련된 거랑 연관이 돼 있는데, 뭐 그게 아니더라도 내 몸이 망가지면서 이걸로 인해서 내 주변의 인간관계까지 영향을 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내 몸이 이러니까 막 약간 무시하는 것 같고, 또 내가 그냥 자신감이 떨어져서 사람들 만나기 싫어지게 되고,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아니나 다를까 물어보니까 모임도 안 나가고 약속도 나가기 싫대요. 아주 중요한 동기가 되는 거죠. 그 다음 세 번째가 건강입니다. 진짜 건강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에요. 건강상 정말 질병이 생기거나 몸 상태가 진짜 안 좋아졌어. 그럼 살을 빼야죠. 그리고 지금 얘기 들어오면 상담 케이스가 막 혈액 검사 결과도 안 좋고,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수치 높고, 지방간에 담석증도 있지, 공복혈당도 문제 있지, 건강에 아주 문제가 있습니다. 무조건 지금 빨리 살을 빼서 이걸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네 번째가 업이에요. 일. 왜냐하면 일이 없으면 사람이 생존할 수가 없거든요. 뭐 부자면 모르겠어요. 근데 내 밥벌이는 내가 해야지. 근데 일을 못할 정도까지 내 몸에 문제가 있다? 먹고 살아야 되는데 무조건 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4가지 카테고리를 들었는데, 이거 외에도 뭐 예를 들어 선생님 저는 그냥 예쁜 옷이 입고 싶은데요,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자기만의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대화를 통해서 저도 이런 거에 대한 답변을 받았죠. 대부분 이런 내용을 스스로 잘 몰라요. 왜냐하면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그냥 대충 내가 살쪘네, 살 빼야겠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근데 이거를 자기 스스로도 이 내용을 알고 있어야 되고, 코치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이 사람을 변화시키는데 한마음이 되고, 이걸 같이 막 으쌰으쌰 할 수 있는 거니까. 내 몸을 변화시키는 게 결코 쉽지 않아요. 분명히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계속 나타나거든요. 감정적으로도 힘들고 육체적으로 힘들고. 근데 내가 왜 이 힘든 이 짓거리를 왜 하려고 그랬지? 이 내용을 스스로 명확하게 알지 못하면 중간에 장애물이 나타났을 때 그냥 오늘만 먹을까?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몸을 반드시 바꿔야 되는가, 이 명분, 이유, 목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위와 같은 이런 상담 케이스가 굉장히 섬세하게 접근해야 되는 케이스예요. 육체적으로도 감정적으로도 몸 상태가 전체적으로 굉장히 좀 조심스럽거든요. 아까 자신감이 많이 떨어졌다고 이야기했는데, 이런 건 이렇게 바꿔나가야 돼요. 사람이 처음부터 자신감이 막 떨어져 있거나 막 쭈구리가 된 건 아니에요. 처음에는 나도 할 수 있어, 이런 마음으로 자신감을 갖고 있어요. 사람들이 나도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어릴 때는 이렇게 근거 없는 자신감, 이렇게 용기 있는
나는 이런 자신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자꾸 살다 보니까 이게 아닌 거죠. 자신감은 내가 나를 믿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내 스스로를 정말 믿을 만한 건덕지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건 경험을 통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성공의 경험들. 예를 들어 내가 뭘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하기로 마음 먹었어요. 근데 그거 진짜 성공한 거야. 그럼 이제서야 난 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그럼 그 다음에 나는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또 다른 어떤 문제가 생겼어. 일이 생겼어. 그럼 나 이거 할 수 있지. 내가 잘하는 건데 나 한번 해봤잖아. 도전합니다. 그리고 결과를 만들어요. 물론 난관이 있겠죠. 막 누가 뭐 안 될 것 같다. 너 안 될 것 같은데 이거 어려울 것 같아. 근데 결국에 내가 만들었어요. 그러면 난 이제 누가 뭐라 그래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런 자신감은 이렇게 나를 믿는 건 차곡차곡 쌓이는 거거든요. 작은 성공이 누적돼야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내가 성공할 수 있는 것들을 먼저 마련해서 이거를 차곡차곡 성공시켜 나가야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런 성공에 모여서 궁극적으로 몸을 변화시킬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해결책을 제시하면서 이런 몸이 바뀌는 과정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야기를 드립니다. 일단 여기까지 수많은 실패와 경험으로 미루어 보건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속 가능하지 못하면 그냥 거기까지일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까지 먹고 움직인 게 지금의 내 모습인데 그럼 내가 이걸 바꾸고 싶다 그랬으니까 내가 어떤 노력을 할 거예요. 근데 이걸 그냥 잠깐 바짝 이렇게 노력을 해서 이걸 바꿨어요. 그러면 이 바뀐 몸을 계속 유지하려면 이것들도 따라가야 돼요. 내가 먹고 움직인 게 계속 따라가야 이 몸이 지속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지속 가능함이 꼭 전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입니다. 식단도 마찬가지고 운동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내가 지속 가능할 수 있는 거여야 되잖아요. 다른 누가 이 방법으로 살 뺄 때 저 운동이 좋대 이게 아니고 그걸 나도 지속할 수 있을까? 내가 지속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걸 찾아 나가야 돼요. 그거를 내 몸에 완전 세팅해 나가는 과정이 핵심이에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걸 확실하게 알아낸 다음에야 내가 짠 변화에 성공해도 그걸 계속 유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딱 그냥 적당히 노력하고 살 빠지니까 이제 고생했다 이렇게 스스로한테 말하고 이제 먹어야지 고생했으니까 하고 돌아갑니다. 그러면 내가 고생해서 만들어 놓은 몸 그대로 반납하고 그대로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요. 심지어 더 안 좋아지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지속할 수 있을까? 이걸 찾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겠죠. 나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렇다고 뭐 평생 막 전문가를 옆에 두고 PT를 받으면 좋겠죠. 근데 돈이 막 썩어 넘치는 것도 아니고 결국에 나중에는 코치가 없더라도 스스로 할 수 있어야 돼요. 지속해 나갈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뭘 해야 되냐? 일단 내 몸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변수가 생기더라도 그 변수에 대해서 이건 이래서 저렇고 저건 그래서 그랬구나라고 알고 있어야 돼요. 지속하려면요. 뭘 알아야 지속하죠. 모르면 어떻게 지속합니까? 우리가 몸을 건강하게 만들면서 맞닥뜨리는 여러 가지 변수들도 있을 텐데 이런 건 통제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 막 누가 저거 해서 살이 빠졌대. 그래요? 저거 먹으니까 살이 그렇게 잘 빠진다던데 그래 저기 좋은 방법인가? 이렇게 귀가 팔랑팔랑거리다가 이런 상태에서 막 유튜브나 다른 정보들을 접하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기준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럼 귀가 팔랑팔랑거리다가 끝나는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작은 성공이 쌓여야지만 자신감도 생기고 몸이 본격적으로 변화하는 흐름에 타는데 계속 이렇게 되니까 귀가 팔랑팔랑거리다가 계속 실패만 반복하다 보면 나에 대한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나 자체를 믿을 수가 없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준이 없고 귀가 얇아서 팔랑팔랑 휩쓸려 다니는 것들은 다시 도전해도 내가 할 수 있을까 하는 의심이 생기게 되고 이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자신감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자꾸 더 편법을 찾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한테도 흔들리지 않는 정말 객관적인 지식을 완전 이렇게 저처럼 전문가만큼은 아니더라도 내 몸뚱이 하나 컨트롤할 정도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알아야 될 게 영양학이나 생리학이나 뭐 운동역학이나 해부학 등등 이런 걸 알긴 알아야 되는데 이런 게 계속 새로운 자료들이 나오면서 조금씩 변화되는 건 있지만 분명히 근간이 되는 기본 흐름은 크게 벗어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알아야 될 파트가 크게 4가지인데 내가 먹는 게 내 몸의 재료가 되니까 영양에 대한 이야기를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것들이 내 몸에 들어가서 얘네가 어떤 여정을 거쳐서 내 몸의 일부가 되는가가 이제 생리학에 대한 내용들이에요. 물론 이걸 막 전공서적을 보고 전문가처럼 알아는 얘기는 아니고 그냥 내가 내 몸뚱이 하나 정도 이해하고 파악할 정도로 알아보라는 거죠. 그 다음에 3번째가 선생님 저는 운동했는데 이렇게 하니까 여기가 너무 불편하고 동작이 잘 안 돼요. 왜 이렇게 여기가 아프죠? 이런 내용이 해부학에 대한 내용이고요. 내 몸뚱이가 왜 이렇게 되는지는 알긴 알아야 문제를 해결하고 운동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 4번째가 선생님 저한테는 이 운동이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이게 너무 불편하고 이 동작이 여기가 너무 아파요. 그럼 왜 이렇게 하면 전 여기가 불편하고 이 동작이 아플까요? 오케이. 이런 나한테 맞는 운동법들을 찾아 나가고 이 운동 원리는 어떻고 이걸 구조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의 내용이 운동 역학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렇게 4가지에 대한 지식을요, 완전 뭐 전문 용어 써가면서 알라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하면 왜 잘못되는지 원리를 이해하고 내 행동들을 수정해 나갈 정도만 알면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나중에 혼자서 알아서 잘 하게 되는 거니까요. 이런 기본적인 내용들을 내 걸로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그냥 알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처음 배운 거더라도 이런 새로운 행동들이, 이런 것이 나에게 들어와서 이게 자동화되는 습관이 되기까지 보통 66일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거 66일의 법칙이라고 하는데, 런던 대학교에서 발표된 자료들이고, 이렇게 습관이 자동화되는 66일 중에 첫 번째 22일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안 좋은 습관의 해체 단계고, 두 번째 22일이 내가 받아들인 이거를 나한테 정착시키는 단계고,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 22일이 이걸 온전히 내 걸로 만들어서 통합되는 이런 단계라고 해요. 66일이 이렇게 필요한 건데, 이게 9주하고 3일입니다. 그래서 거진 10주라 그래요. 정말 한 2달 반 정도는요, 이렇게 맨날 운동을 하고 관리를 해야 돼요. 그쯤 지나면 이제 이게 온전히 내게 됩니다. 습관이 돼요. 그래서 이제는 안 하면 찝찝한 거예요. 그렇게까지 만들어내는 게 이 몸의 변화의 아주 중요한 핵심 방안이에요. 결국에 살 빼는 건요, 평범한 일반인 기준의 근육 운동만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요, 유산소 운동들과 병행해서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근육 운동을 하긴 해야 됩니다. 필요해요. 꼭. 이게 어떤 역할이냐면, 마치 내 몸을 약간 스포츠카 같이 개조하는 일이에요. 연비를 안 좋게 만드는 거죠. 무슨 소리냐면, 지금 운동을 한 번도 제대로 하지 않은 분들의 몸은 거의 뭐 도요타 프리우스급의 연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만큼만 먹어도 에너지가 너무 소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먹어도 살이 잘 쪄. 연비가 너무 좋아. 조금만 이상한 거 먹어도 그냥 살이 찌고 에너지 소비가 안 되는 거죠. 물론 안 움직이는 것도 있겠지만, 근육이 없으니까 움직이는 게 힘드니까 더 안 움직이고 싶겠죠. 이거를 우리가 근육 운동을 해나감으로써 근육이 성장하고 내 몸이 운동에 특화되는 몸으로 바뀔수록요, 에너지를 더 많이 쓰는 몸이 됩니다. 뭐 기초 대사량도 높아지지만, 이런 몸뚱이를 가지고 활동하는 것 자체에 소모하는 에너지도 훨씬 많아져요. 예를 들어 체중이 저랑 똑같은데 운동을 하나도 안 한 사람, 저는 많이 한 사람, 이렇게 두 사람이 똑같이 1kg를 걸어도요, 이 사람은 60만큼 쓰는 거고 저는 100만큼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먹었는데 더 많은 에너지를 쓰니까 상대적으로 살이 안 찐다는 표현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소치님은 막 이것저것 많이 먹는데 왜 살이 안 쪄요? 왜 안 찌겠어요? 저도 물론 찌긴 찝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근육이 많고 실제로 활동량도 많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살이 잘 안 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육 운동이 필요한 겁니다. 물론 이제 근육 운동 중에도 당연히 지방 연소나 에너지 소모가 이루어지지만, 근육 운동만으로는 충분치 않다는 이야기예요. 아주 근육 운동을 고강도로 막 타이트하게 하면 괜찮은데, 일반인들이 이렇게 되기까지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꼭 유산소 운동도 필요하고, 그게 걷기입니다. 선생님, 저는 운동 진짜 하기 싫은데 먹는 걸로 하면 안 되나요? 대부분 이런 생각 많이 해요. 진짜 운동하기 너무 싫다. 그냥 먹는 걸로 어떻게 조절해서 살 빼고 싶다. 근데 지금 내가 살이 찐 게 내가 잘 먹고 먹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지금 살이 찐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이 먹는 거를 조절해서 살을 뺀다? 절대 쉽지 않죠. 사실 살 빼는 게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내가 먹어서 섭취한 에너지, 그리고 이건 내가 쓴 에너지예요. 당연히 먹은 게 더 많으면 남는 부분에 살을 가는 거고, 이게 운동한 게 더 많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내 몸에 있는 걸 쓰는 거겠죠. 근데 내가 살을 빼고 싶대. 근데 지금까지 이런 상태였겠지. 계속 내가 활동한 것보다 더 많이 먹으니까 살이 계속 찐 건데, 근데 운동을 하기 싫대. 그럼 이건 안 건드린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얘를 가지고 조절할 거 아니에요. 먹는 걸 가지고. 근데 얘를 이만큼이나 줄여서 요 남는 부분을 살 빼게 만든다고? 이게 말이 된다 생각해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식욕은 우리 욕구 중에 가장 강한 욕구라고. 억누르면 무조건 터져요. 그래서 식욕의 욕구를 지나치게 거스르거나 억누르려고 하면 안 돼요. 물론 대안을 찾으면 천천히 진정시킬 수는 있을지언정, 이 욕구를 무조건 억누르면 안 되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막 유튜브에 뭐 일주일 만에 몇 킬로 뺐다, 보통은 이제 억눌러서 다이어트에 성공한 케이스가 많아요. 이런 것들을 올리면 사람들이 이거에 막 자극을 받고 자기도 하려고 하는 거지. 근데 이걸 애초에 컨트롤 잘 할 수 있는 사람이면 먹는 거를 그렇게 눌러야 되는 상황까지 가지도 않았어요. 근데 지금 이미 내가 살이 쪄 있거나 이런 사람들은 욕구가 자기 의지대로 컨트롤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술을 먹었든 빵을 먹었든 면을 많이 먹었든 뭐 군것질을 많이 먹었든 뭔가 먹어서 찐 건데, 이거를 빼려고 이렇게 먹는 거를 다 내가 좋아하는 걸 억누르고 한다고? 억누르면 무조건 터져요. 무조건 올라갑니다. 그럼 폭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에 뭐 이런 단기간 다이어트 올리는 분들도 모두가 다 그런 건 아니겠죠. 근데 일단 본인이 성공한 사례까지만 일단 올리고, 그 이후에는 사실 어떻게 된지 뭐 계속 올려주시는 분들도 있지만 잘 모른단 말이에요. 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단기간에 빼고 잘 유지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거의 못해요. 절대 이렇게 가면 안 돼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결국에 운동량을 올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걸 천천히 올려서 갑자기 팍 올릴 생각 하지 말고 천천히 올려서 나중에 이 두 개를 얼추
맞추면 유지되는 거예요. 얘가 조금 더 넘어가면 이제 살이 빠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먹는 게 항상 등락폭이 있지 않도록 어느 정도 내가 진짜 현실 가능하게 지속 가능한 다이어트 식단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만약에 지금 내가 살을 빼고 싶다. 그럼 살을 빼려는 동안은 갭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럼 내가 먹을 걸 어느 정도 타협을 했으면 운동량을 올려야 돼요. 그럼 내가 움직이면서 쓴 이 나머지 부분이 내 몸에 있는 남아있는 걸 써버리는 개념인데, 선생님 근데 저 너무 힘들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해서 살 빼야 돼요? 그거는 내가 마음에 드는 몸이 된 다음에 그 다음 운동량을 줄이던 아니면 운동량을 유지하면서 먹는 걸 조금 올리던 이렇게 맞추면 돼요. 그럼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뺄 때는 이 갭을 크게 만들어서 빼야 되는 거고, 선생님 저 이제 목표한 몸무게에 도달했어요. 이제 너무 몸이 마음에 들어요. 그럼 이제 운동량을 좀 낮춰서 먹는 거를 절제를 풀고 조절해서 맞춰서 먹는 거죠. 이제 그거 잘하면 그게 유지를 잘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똘똘 맞춰서 유지시키는 구간은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이게 갭을 분명히 명확하게 해서 살 빼는 과정이 힘든 거지. 살 빼는 건 힘든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이해를 한 다음에 우리가 행동으로 옮기려고 노력을 해보는 거죠. 근데 이게 운동도 마찬가지예요. 운동도 지속 가능해야 돼요. 저도 PT샵에서 이제 운동을 가르치긴 하지만 걷기를 할 때 보통 헬스장에 가서 러닝머신 타는 거를 처음부터 추천하진 않아요. 진짜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헬스장 가서 걸어도 상관없어요. 근데 거기에 또 러닝머신 말고 뭐 클라이머나 스텝업이나 뭐 천국에게나 이런 것도 많이 있잖아요. 이런 거 타도 돼요. 근데 항상 이 유산소 운동의 기본은요, 스스로와 약속하길 항상 바깥에 나가서 걷는 거여야 돼요. 왜 그래야 될까요? 코치님 헬스장 가서 걸으려고 그랬는데 비가 와서 못 나갔어요. 헬스장 오늘 문을 닫아서 못했어요. 선생님 제가 오늘 운동복을 안 가져와서 운동화를 안 가져와서 헬스장 가서 못할 것 같아요. 그러면 헬스장을 못 가면 운동을 안 할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에 조금만이라도 핑계의 여지를 주면 안 돼요. 그래서 무조건 밖에 나가서 해야 되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 걷는 건 출근할 때 걷고 퇴근할 때도 걸을 수도 있고 또 뭐 장 보러 갈 수도 있고 산책을 갈 수도 있고 어디론가 이동할 때 걷잖아요. 이거는 핑계의 여지가 없거든요. 만약에 근데 오늘 뭐 비가 와서 밖에 나가서 못 걸어서 헬스장 가서 걸었어요. 오늘 밖이 너무너무 더워가지고 제가 가용할 시간이 낮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헬스장 가서 걸었어요. 아니면 오늘 그냥 헬스장 가서 좀 빡세게 막 천국의 계단 같은 거 타고 싶고 그래서 헬스장 갔습니다. 이런 건 괜찮아요. 근데 기본은 꼭 바깥에서 걷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진짜 중요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제가 여태까지 엄청 많은 사람들을 만났잖아요. 뭐 10년간 거의 한 5, 600명 정도 만난 것 같은데 제가 회원님들 변화 성공률이 좀 높은 편에 속합니다. 근데 뭐 진짜 의지가 없는 경우 막 돈 내고 끊어놨는데 뭐 운동할 생각이 없어. 그냥 오는 거야. 이런 경우가 아닌 이상 거의 한 90% 이상은 변화 성공률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몸의 변화에 성공하는 사람들을 잘 지켜보면요. 요 두 가지가 무조건 해야 됩니다. 무조건 이거를 반드시 하고 계세요. 첫 번째는요. 이제 코치한테 식단을 보여줘야 돼요. 식단 일지 컨펌을 해드리거든요. 내가 뭘 먹었는지를 모르면 절대 살을 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3일 전에 뭐 먹었는지 기억하세요? 기억 못 하거든요. 이거 왜 기억 못 하냐면 이게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런 것까지 뇌가 어떻게 다 기억합니까? 그래서 아주 맛있게 먹고 막 특별한 음식들 아니면 뇌가 막 강렬하게 기억을 받았던 걸 아니면 기억을 잘 못해요. 그러면 자 분명히 제가 폭식을 했습니다. 막 조져버렸어요. 음식을 많이 이상한 걸 많이 먹어가지고. 그럼 제가 지금 식단을 관리하는 중인데 이렇게 많이 먹은 날에는 내일은 조금 더 신경을 써야겠다. 그래서 좀 신경 쓰려고 했는데 막 부장님이 오늘 회식이래. 어쩔 수 없이 가서 어쩔 수 없이 먹었어. 그 다음날은 더 신경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3일 전에 폭식해서 식단을 망쳐버렸다는 것도 까먹은 거예요. 다시 원래대로 돌아서 또 조집니다. 그럼 관리는 언제 합니까? 그래서 첫 번째 식단을 꼭 사진을 찍고 체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다음 두 번째가 매일매일 아주 조금이라도 할 수 있는 양의 근육 운동과 무조건 걸어야 돼요. 여긴 타협의 여지가 없어. 걷기를 막 갑자기 엄청 많이 하라는 게 아니고 운동도 엄청 많이 하라는 게 아니라 천천히 올라가야 돼요. 뭐 걷기를 예를 들어 보면은 처음에는 솔직히 양은 중요하지 않아요. 초반에는 무조건 조금만 걸어서 시작해야 됩니다. 어쨌든 처음에는 나가서 걷는 것 자체가 그냥 싫거든요. 귀찮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통은 1km 정도만 걸으라고 합니다. 1km 정도 거리는요 진짜 멀지 않거든요. 실제로 10분 정도밖에 안 걸어요. 그러면 내가 뭐 출근하는 길에 아니면 퇴근하는 길에 버스 타고 집에 오다가 조금만 더 돌아오면 1km가 되는 거죠. 그럼 이렇게 내가 걸었다는 이 행위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의 씨앗이 심겨지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걸음으로써 이 걷는 행위가 내 삶에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거고, 그러면서 가랑비에 어쨌든 주당 점점 1km씩 조금씩 올린단 말이죠. 그러면 그 다음 주엔 2km를 걸을 건데 내가 지난번에 1km 걸었으니까 2km? 좋아, 할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긍정적인 마음이 들고,
근데 1km 걸었는데 1km 더 걷기 싫어. 그럼 뭐 이제 편의점에 들려서 뭐 프로틴 음료도 하나 먹고 아니면 뭐 제로 탄산 음료를 마시든가 그렇게 기분 좋게 또 하면서 운동을 하면 그렇게 부담스럽지가 않아요. 이게 전혀 어렵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작은 성공들이 쌓여 나가면 나중에는 5km 걷는 것도 할 수 있고 막 근육 운동도 마찬가지예요. 스쿼트 100개 이런 것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걷기를 되게 강조하는 이유가 이렇게 걷다 보면 나중에 대충 얼마나 걸었을 때 어느 정도 키로수와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지 알 수 있어요. 내가 이거에 대한 감각이 생기면 처음에는 막 거기까지 언제 걸어가 귀찮아 죽겠어 이런 마음을 갖다가도 내가 평소에 걷는 걸 찍어보니까 3km 정도는 걸어. 내가 평상시에 걷는 게 이 정도인데 3km가 생각보다 얼마 안 되는구나. 3km면 한 25분 30분 나오겠네. 그러면 그 정도 걸어갔다 해도 되겠다. 이렇게 활동하는데 걷기를 하는데 긍정적인 마음을 품게 되는 게 살을 빼는 것과 나중에 빼고 나서도 유지하는 거에 일맥상통합니다. 어쨌든 다이어트라는 게 결국에 내가 활동량을 늘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그 활동량을 많이 하세요 하면은 이거에 대해 부정적이에요. 이거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마음을 바꿔주는 게 이겁니다. 이렇게 조금씩 움직이는 걸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무조건 중요해요. 안 걸으면 못 뺍니다. 그냥 안 걸으면 못 빠져요. 확실해요. 그냥 아무리 PT 받아도 솔직히 말하면 안 걸으면 못 빼요. 그게 팩트예요. 솔직히 운동하는 거, 근육 운동하는 건 잘 가르치시는 분들도 많아가지고 배울 것도 많아요. 근데 진짜 살을 빼고 몸이 변하는 건 PT 같은 걸 하면서 운동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내가 스스로 노력하는 게 정말 필요하고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뭐 오늘 이제 내용이 되게 길었는데 단순히 상담사에서 시작해서 이걸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라는 일부 해결책도 함께 제시를 했는데 제가 이런 사례에 대해서 언급하는 거를 동의하고 제가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이분이 앞으로 또 잘 변해나가는 과정에 대해서도 제가 한 번씩 피드백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결국에 말은 쉽습니다. 뭐 살 빼는 게 뭐 이렇게 하면 돼요. 말은 쉬운데 결국 이 행동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결국에 이런 지식이나 이론은 쉬워도 이걸 행동으로 옮겨야 내 것이 되는 거니까 이걸 행동으로 하기 위해서 동기를 부여하고 행동들을 잘게 쪼개면서 어떻게든 하려고 우리가 노력해 나가야만 하는 거죠. 요즘 구독자분들이 조금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답글들도 제가 최대한 답변을 드리려고 노력을 하는데 요즘 막 레슨도 바쁘고 육아도 난이도가 올라가니까 조금 어려움도 있는 건 사실이에요. 간혹가다 구독자분들 중에 너무 빵이 좋다. 나는 대안이 없다. 빵이 좋아서 안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일단은 이 대안을 찾는 방법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이미 왜 내 스스로가 빵이 너무 좋아서 내가 살을 빼려고 최선을 다해서 여러 방법을 찾고 시도하고 이걸 피드백하고 이러는 다른 대안을 찾는 이렇게 노력하는 게 어렵다면 어려워서 못하겠어요 라고 해버린다면 어쩌면 사실 냉정하게 내가 진지하게 이 악순환을 끊고 정말 변화를 원하는 건지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솔직하게 그렇게 생각해요. 사람이 쉽게 안 변합니다. 어려운 일이에요. PT를 받으러 와도요 저한테 수백만 원 수천만 원 갖고 와도 변화를 위해서 어느 정도 마음의 준비가 돼 있어야지 비싼 돈 주고 PT를 받아도 성공하는 거지. 애초에 나는 저 깊은 마음속에 나는 이 어려움과 고통을 이겨내고 진짜 변화의 마음이 크지 않은 분들은 안 변합니다. 그래서 PT점 홍보하는 글에도 이렇게 써놨어요. 간절하지 않으면 그냥 오시지 말라고. 제가 다 바꿔드릴 수 없거든요. 정말 진짜 나 변하고 싶고 간절한데 그거에 대해서 진짜 숟가락 하나 살짝 얹을 정도의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분들만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분들을 보면 어떻게 얘기하냐면 일단 좀 더 무너지셔야 된다고 표현합니다. 아직 때가 안 된 거예요. 살 뺄 때가. 말로만 이제 빼야지 하는 거지. 그런 분들은 정말 큰 충격이 올 때까지 좀 더 기다려야 돼요. 아까 제가 상담 내용에서 왜 굳이 힘든데 이렇게 살을 빼려고 하세요? 라는 질문에 이제 카테고리가 4가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제 자아, 그 다음에 인간관계, 그 다음에 건강, 일 이렇게. 근데 내가 왜 살을 빼야 되는지 아는 게 진짜 중요해요. 살 빼고 싶어요? 예를 들어 뭐 이제 제가 이렇게 물어봐요. 왜 살 빼고 싶어요? 라고 물어보면 그냥 건강해지려고요. 예쁜 옷 입으려고요. 이렇게만 말하는 게 아니고 정말 진지하게 내가 앞으로 찾아올 육체적, 감정적 이런 장애물들을 이겨내고 넘어야 할 만큼 이런 개고생을 할 만한 뭔가 중요한 이유가 있냐는 거죠. 그게 없으면 그냥 있는 그대로 살면 되지 왜 굳이 이 힘든 고행길에 올라서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직 이거에 대한 답변이 진지하게 안 나온다면 아직은 진짜 바뀔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가끔은요 때로는 진짜 바닥까지 내려가서 바닥을 찍고 다시 힘을 모아서 힘차게 올라올 필요도 있어요. 다만 그 바닥이 직접적인 건강에 영향을 주는 어떤 위험한 질병이나 생명에 위협을 줄 만큼 다시 올라오지 못할 만큼 너무 이런 깊은 바닥은 아니길 바라야 되는 거죠. 너무 좀 강한 팩폭이었는데 냉정하게 그렇다는 겁니다. 전문가가 보는 제 입장은. 그래서 최대한 구독자분들이 이렇게 마음의 변화의 씨앗이 하나씩 심겨 나가면서 정말 건강해지길 바라는 마음에 저도 이런 영상들을 하나씩 업로드하는 거니까 제 영상 봐주시는 분들은 꼭 몸의 변화에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진짜 긴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